자, 반갑습니다. 자, 공식적으로 오늘이 이제 5월, 그죠? 시작하는 그 날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뭐, 염선생 이야기처럼, 이제 200일도 안 남았고, 한 190일 정도, 남아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300일 넘게 남았잖아요. 그죠? 남았었는데, 이제는 200일도 안 남은 상황입니다. 한 6개월, 5, 6월 지나고 나면 60일 정도 지나고 나면, 그죠? 이제 100한 2, 30일 정도 남은 상황이 되겠죠. 정말 이제 눈앞에 온 상황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가장 공부하기 힘든 시기가 5, 6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이쪽에 있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5, 6월이 제일 바쁠 때입니다. 아이러니하게 5, 6월은 제일 공부하기 힘든 시즌인데 또 개인적으로 행사도 많고 하잖아요. 그죠? 또 놀기도 좋은 달이기도 하고 계절도 아름다운 계절이죠. 응? 장미가 떠오르는 계절 아닙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인데 가장 힘든 계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 좀 한 개 하면 그때는 5, 6월에는 강의 안 한 사람도 있었어요. 할 게 없었어. 1, 2월 강의 한 번 하고 3, 4월 또 하니까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5, 6월에는 안 했어요. 다시 7월에 다시 시작하고. 진짜예요. 근데 나는 5, 6월에 했었어요. 한 번도 5, 6월에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5, 6월에 내가 새로 만든 프로그램이 이 교과서 분석이었어요. 그래서 노량진에 내가 처음으로 이 교과서 분석반이라는 걸 만든 게 벌써 이미 한 20년 가까이 되어가네, 이제. 그때 7차 교육과정부터 해서 내가 교과서를 쫙 큰 테이블 위에 깔아놓고, 한 단원 분석하는데 4시간씩 걸렸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공부해 가면서 아무도 없는, 그 당시 아무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했던 게 교과서 분석이었어요. 그러니 5, 6월이 내 나름대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런 생각이 나요. 그리고 7, 8월에 가서는 1월부터 2월까지 했던 걸 싹 정리하는 의미에서 7, 8월을 열심히 정리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7, 8월에 나는 열심히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7, 8월부터 문제풀이 요구했어요. 나는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한 걸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고집을 굽히지 않다가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그 고집을 굽혔죠. 그래, 뭐 정리는 어차피 공부하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내가 굳이 뭐 그걸 요구하지도 않는 거 할 필요 뭐가 있나. 그럼 뭐 할까 고민하다가 한때는 문제풀이를 한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요 근래에 와서 기출문제라도 제대로 하자. 그래서 이제 7, 8월은 기출문제로 풀이를 들어갔죠. 해보니까 야 이거 해보기 잘했다. 이 시즌이 딱 맞구나 이때가 라고 생각하고 해서 기출문제에 들어갔죠. 그리고 또 한때는 9월에는 문제풀이를 했었어요. 문제풀이를 하니까 왜 딴 학원에서는 다 모의고사 들어가는데 왜 문제풀이를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또 한동안 고집을 안 부렸죠. 굽히지 않았죠. 아니, 모의고사는 뭐 그렇게 십몇 회 할 필요가 없잖아? 지겨운데? 문제풀이 하면서 내용 싹 한번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라고 하면서 또 고집스럽게 또 문제풀이 하고 모의고사 또 그리하고 했어요. 하도 또 그놈의 모의고사라고 해서 뭐 그럼 뭐 정리 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의고사 들어가보지 뭐 모의고사 하면 내가 편하니까 일주일에 한 문제씩 하나씩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든 게 9, 10, 11 그죠? 그것도 단계를 둬서 1차, 2차 이렇게 했거든요. 1차, 2차 해보니까 1차 나는 굉장히 의미를 두고 했는데 또 막상 또 내 요구대로 또 잘 따라온 사람들은 뭐지 효과 있었다 하고 진짜 왜 그런 게 있잖아. 그 막상 뭔가 설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세트가 깔끔해야 되는데, 그 중에 보면 좀 불만족스러워 하는 표정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싫어져요, 그냥.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하지 말자. 나는 그게 이론적으로도 맞고, 굉장히 이게 괜찮은 효과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두 사람이 보면 별로 하고 싶어 하는 듯한 눈치가 안 보여서, 딱 그걸 보는 순간 하기 싫더라고. 그럼 뭐, 9월부터 그냥 11월까지 그냥 3개월 연속 모의고사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들어갔죠. 그러다가 자꾸 이렇게 바꾸고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내가 이 이야기 왜 하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시험 치기 전까지 해야 될 과정을 읊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과정을 읊어주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걸 읊어줬죠? 내가 여기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그걸 해놨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이 순서를 쭉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말할까? 항상, 뭔가 개강을 하면 내가 이런 이야기 하죠. 지금까지 뭘 해왔고, 앞으로 뭘 할 거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 하는 이유가요,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중요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종의 자기 점검이죠. 자기 점검이고, 설계를 좀 멀리 보라고. 좀 멀리까지 보면서 좀 설계들을 작성해라. 다르게 말하면, 내 계획을 좀 멀리 보면서 짜라.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자, 교육론만 가지고 해볼게요. 교육론만. 자, 여러분 한번 읊어 줘보세요. 우리 1, 2월에 뭐 했는지. 기본수를 했습니다. 그죠? 맞죠? 제가 하면서 주로 집중한 것은, 구교육학 분야가 이런 걸 다룬다 하는 거. 그런 이런 용어들이 쓰인다 하는 거. 맞죠? 열심히 좀 한정된 시간 내에서, 개론서를 보든지, 안 그러면 전공서를 보든지 볼 때, 보통 논문이나, 안 그러면 그 개론서에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 용어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죠? 그걸 좀 설명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계 잡는 거, 그죠? 이런 체계 속에서 운영된다는 것도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확실히 1, 2월 강의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공부한 정도에 따라서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요. 확실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공부가 안 되는 사람들은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걸 느끼냐면, 제가 합격한 친구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 모의고사 시즌 갔어야 1, 2월 강의를 다시 듣는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 왜 그때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 했는지 알겠다고 하면서 다시 1, 2월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고 하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다시 1, 2월 교재를 봐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느껴지냐면, 기본이구나. 결국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구나 하는 거 알거든요. 내가 저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추사 김정희가, 아주 6, 7살 때 아주 어렸을 때, 입춘 대길, 그죠? 그거 써서 문 앞에 붙인 거, 그 글씨체를 말년에 가서 닮아간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왜, 그죠? 그런 것처럼. 기본수에서 이거 하면서 뭐 했어요? 심화도 같이 했습니다. 그죠?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심화 강의도 같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3, 4월은 주로 이제 개론서 읽기죠. 개론서 읽기, 그죠? 그래서 독서교육론, 작문교육론 두 권을 읽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개론서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좀 빼고 그냥 그 자체만 좀 읽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도 적절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죠? 원래 시간이 부족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더라고. 올해 또 특이하게 그 독서교육론을 처음으로 새로 나온 책을 바꿔 읽었더니 양이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별로 양이 없었고 해서 시간을 좀 세이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맘때부터 해서 이까지 지금 또 화법, 그죠? 개론서 계속 읽어가고 있겠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딴 거 안 했죠? 이거밖에 없지?
그죠? 응?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오리오리 하는 것이 이제 교과서를 보는 거죠. 이 교과서가 예전에는 내가 공통 교과서 봤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작년에 내가 뭘 했나를 쭉 한번 봤어요. 오리오리에. 보니까 처음 시작은 그거였어요. 화독작이라도 제대로 보자. 교과서를 보면서 왜 이걸 갑자기 생각했냐면 기출 문제가 좀 바뀌었어요. 바뀐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그 이전에는 공통 교과서를 보면서 분석하면서 그게 공통 교과서가 총 8건이잖아. 일주일에 한 학기씩 해서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자료도 다 가지고 있고 그랬었는데 그리 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 이걸 좀 기출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좀 가르치고 싶다 하는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2차 대비형 2차를 가려면 어차피 교과서를 봐야 되는데 좀 보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자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실제로 이론서에 깔려 있는 것이 그죠? 교과서에 어떻게 실행되는가? 이 교육과정의 실행이라 하거든요, 그걸. 교육과정의 실행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그걸 확인해 보고자 했죠. 그런데, 작년부터 내가 그 교재를 버리고, 화독작으로 이렇게 갈아탔습니다. 그죠? 화독작으로 갈아탔고, 작년에 해보니까 내 개인적인 만족도는 높았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개인적인 만족도는 좋았고, 올해 내가 처음 이렇게 시작하면서 작년 자료를 보면서 새로 수정해 봐야지 생각하고 덤벼들었거든요. 별로 수정할 게 없고, 더 첨가할 게 없을 정도로 깔끔해. 그런 느낌 들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화작하고 독서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근데 이걸 내가 올해는 어떻게 됐지 모르겠는데 작년 자료를 보니까 저렇게 해서 6주 했더라, 6주. 막상 독서를 시작해보니까 독서가, 다양한 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 게 없어요. 특히 독해 쪽은 특별히 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실망을 하면서, 독서는 앞부분 말고는 할 게 없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급하게 조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보니까 4주, 2주밖에 안 나와요. 분량이. 응? 그래서 그때 자료를 뭐 했나 보니까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봤더라고. 올해도 그렇게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일단 해보고. 그렇게 하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화요일은 지금 또 뭐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걸 문학 교과서. 그죠? 문학을 보고 있거든요. 다시 내일 문학 할 때 또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문학 교과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 문학 교과서를 봐보니까 굉장히 유익한 게 많아요. 그냥 결혼서 보는 거, 여러분들, 해법 보는 거와 또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달라요. 완전 좋아요. 나 예전에, 문학 교과서를 보면서 문제 개발할 때 아이디어도 없고 그랬거든요.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이거 하면서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문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만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자니 심심하잖아, 왜. 그죠? 할 일도 없고. 문제라도 만들어야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문제라도 풀면 조금씩 접근해 가지 않을까. 그죠? 문제 푸는 것에 접근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푸는 것에 접근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론 기출 문제를 보고 풀겠지만, 사실 처음 공부하거나 두 번 이렇게 기출 문제 공부 아주 무르익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기출 문제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미안하지만 한 10년 공부해도 기출 문제 어려워요. 내가 이야기했잖아. 나는 벌써 기출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는 거의 20번 문제, 19번 본 문제도 있겠죠. 공식적으로 풀이하니까. 맞죠? 19번 풀이한 것도 있었겠죠. 보기는 19번 풀이를 했지만, 실제로 내가 그 본 것까지 다 합치면 수십 번 봤겠죠. 그 다음에 가장 근래에 나온 서답형 문제는 그래도 작년 것만 내가 제대로 안 봤지. 그죠? 재작년 것도 작년에 봤고, 그 전에 건 2번 더 봤고, 또 그 전에 건 3번 더 봤잖아. 3번 봤겠지. 맞죠? 그렇게 여러 번 과정을 거쳤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하지만, 내 이야기 했잖아, 여러분들. 아마 노량진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있지만, 강의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제일 잘 쓸 수 있다 자신하거든요. 그런데도 어려워요. 진짜. 그래도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때그때 답이 다르게 보여요. 답이 다르게 보이거든? 그렇지만 깔끔하게 그 답이 왜 그리 되는지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렵죠.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냥 답 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게 왜 그런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또 이긴 사람이야. 기출문제를 답을 외웠는데요. 난 도대체 그 정신구조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기출문제는 답도 없을 뿐더러 외워서 뭐 하려고. 나왔던 것이 똑같이 반복되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류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뭐부터, 어디서부터 하고 있는 거야? 이쯤에서부터 수금까지 쭉 기출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풀고 있잖아. 시킨 대로 했으면 벌써 한 번 풀어야 되죠. 시킨 대로 했다면 한 번 풀었어야 돼. 맞죠? 나는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반복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뚜벅뚜벅 꾸역꾸역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응? 그래서 시킨 대로 했으면 딱 이번 주까지 한 번 보는 게 되겠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거든요. 두 번 보게 되죠. 맞죠? 두 번째 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볼 때는. 첫 번째 봤던 거와 비교하겠죠, 이제. 쓰고 나서 비교하겠죠, 그죠? 그런 과정을 거친단 말이야.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개인적으로.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출문제를 그렇게 제대로 안 봤다면 아쉬운 거죠. 안타까운 일이고. 뭘 공부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거는 계속 갈 것 같고. 자, 교과서는 지금 우리 보는 것은 그 중에 이제 요것하고, 이거는 화요일에 이미 들어갔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지금 아침에 여러분들 문제 풀듯이, 이게 관련 우리가 진도 나가는 것만큼, 그죠? 문제가 나가니까, 대부분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 내용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니까, 더 확인해 보기가 쉽겠죠, 그죠? 이래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가면, 이제 기출 들어가거든요. 기출 문제 분석 들어간단 말이야. 2000 아주 옛날 거부터, 그죠? 아주 옛날 거부터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쭉 들어가고, 그 다음에 9월부터는 이제 모의고사 이렇게 들어간다 볼 수 있거든요. 자, 대체로 보니까 여기 시작하려고 하니까 5월쯤에 시작하려고 하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200일이 깨졌다 했잖아요. 맞죠? 7월 들어가면 여러분들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한번 해본 사람 알겠지만 방학 들어가잖아요. 그죠? 방학이 들어가니까 기간제 하는 선생님들도 공부를 하려고 하고 이제는 또 한동안 좀 쉬었던 사람들도 장수생들 또 공부 안 해볼까? 이렇게 해서 다시 나오는 사람들 있죠. 그래 되면서 7월부터는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없죠. 그죠? 아직은 공부 안 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5, 6은 이 전체 이런 계획 속에서 5, 6은 이론의 정점 마지막이다 볼 수 있고요. 사실 이거는 이론이라기보다는 이론의 확인 정도? 나중에 이게 화작을 예를 들어서 본다면요. 무지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보는 거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들이 보는 거예요. 3학년 때 이런 거 안 봐요. 무지 쉽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 무지 쉽게 풀어놓은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실제 또 무지 쉬운 것을 맥락에 맞게 쓰려고 하면 또 안 써져요, 이게. 그래서 일단 써는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써는데 초점을 둔다는 것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데 일단은 무슨 말이든지 쓰세요. 아시겠죠? 무슨 말이든지 쓰는데 여러분들 오후에 계속 그룹 스터디 하잖아. 그죠? 하는데 그때 전에도 한번 내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거 있어요. 서술하라 할 때는 일단 쓴단 말이야. 여러분들 글 쓰기 할 때 있잖아요. 적은 글에서 늘리는 건 어려워요, 오히려. 이런 서술하는 글은. 아시겠죠? 썰거리 이 두 문장 만들어 놓고 있잖아. 네 칸을 못 채우겠는데 라고 하는 건 어려워요. 네 칸 채우기가. 근데 썰거리가 한 6줄까지 나오는데
막 쓸 거에 느려요. 느린 상태에서 가지치기 해놔서 줄여가기는 쉬워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이제 자기가 조절하면 되거든요. 줄여가기는 있어요. 그래서 가기는 쉽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답 쓸 때 일단 느려 쓰세요. 예문을 확실히 이용해 가면서. 아시겠죠? 물론 작성 방법에 맞게 써야 되겠죠. 되도록 느려서 쓰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복습할 때는 어떻게 하나 해서 줄여 쓰세요. 핵심적인 내용만 가지고. 이해됐습니까? 그런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문학 할 때도 처음 오늘 답 쓸 때는 되도록이면 흰 종이 다른 종이에 쓰고, 다시 집에 와서 복습할 때는 이 시험지 종이 다시 써.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 반대로 해도 되고. 아시겠죠? 그러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문제가 양이 생각보다 많더라. 해보면. 그래 되고요. 가장 힘든 시즌이지만 가장 우리가 열심히 보낸 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재는 여러분들 여기에 보는 것처럼 화작인데 지금 당장 볼 것은 화장인데 미래엔 민병곤 외, 그죠? 이 책을 이렇게 봅니다. 독서는 또 뒤에 따로 또 이야기하죠. 자, 공부하는 방법은 그렇죠. 이 책을 가지고 굳이 뭐 예습할 필요는 없죠. 그죠? 솔직히 여러분들 예습 안 하잖아. 예습할 시간도 없고, 그죠? 여러분들 그룹 스터디 한다가 더 바쁘더라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같이 공부하면서, 해가면서, 다시 한 번 더 봐야지 싶은 것은 체크하면서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체크하면서 가면 돼요. 나는 그게 아주 뭐 어려운 내용이든 쉬운 내용이든, 안 그러면 필요 없는 내용이든 꼭 필요한 내용이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만 할 겁니다. 아시겠죠? 할 수 있는 것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서 꼭 필요해 보이고 싶은 것은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싶은 것은 체크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죠? 그 넘어가다가 다시 한 번 더 집에서 복습할 때는 체크된 것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무지 쉬운 말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웬만큼 이 정도는 문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은 거는 한 8주 여러분들 보내놓고 보면 아시겠지만 어쭈 다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쭈 다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문제 중에 일부는 모의고사 때도 만들었습니다. 바꾸어서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그걸 눈치채는 사람도 있고 눈치 못 채는 사람도 있겠지만 은근 그런 문제들이 한두 문제씩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쯤에 어딘가에서부터 여러분들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공부할 분량은 정해두고 있잖아요. 왜? 그죠? 국어 향기 카페, 그죠? 전공국어 국어 향기라고 하는 다음 카페에 들어가 보면 매주 이제 공부할 분량을 올려두잖아요. 왜? 그죠? 거기는 문법도 있고, 문학이 있고, 주로, 그죠? 문학 있고, 그 다음 기출문제, 문법 자료, 문법, 그 다음 교육론, 그죠? 교재 읽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매주 체크해 가면 좋은데, 혼자서 공부하는 사람은 그거라도 한 게 좋고, 여러 명이 하는 사람은 또 각자 알아서 계획대로 움직이겠죠, 그죠? 근데 최소한입니다. 근데 막상 최소한이라 해도 따라 해보면 무지 많이 어렵습니다. 양이 많고, 그죠? 그래도 한번 따라가 보려고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있어요. 쭉, 내가 스스로 계획을 못 세우면 남들이 세워준 계획대로 따라가 보면 또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내가 이야기했잖아. 뚜벅뚜벅 가는 게 중요한데, 가보면, 어느 순간 돌아보면, 와, 진짜 멀리 왔다는 느낌이 들어요. 멀리까지 왔구나, 내가. 근데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비어진 공간을 메우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야, 구멍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급 후회를 합니다. 이걸 했어야 했는데. 이제 시간이 없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런 거 있잖아.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딱 두 가지죠.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포기하거나, 안 가면 열심히 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그때, 열심히 하기는 시간이 부족하잖아. 맞죠? 포기할 때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련을 남기고 포기하거나, 아예 미련 없이 포기하세요, 그냥. 어차피 못한 거, 해봐야 뭐 하겠어.
그 시험에 안 나와.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거꾸로 이야기해 줄게요. 보세요. 네,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이 다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줄게요. 예전에 내가 수능 강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수능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내 수업 중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학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문학 작품이라고 한다면, 수업 중에 이제 문학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젊을 때고 초롱초롱할 때니까 얼마나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겠어. 그죠? 하는데, 이 작품 보니까 일종의 연계 작품이죠. 저 작품도 읽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죠?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의 수능이 끝나고 나서 있잖아요. 끝났는데, 그 당시에 수능은 좀 특이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새로운 작품들 유행도 나오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할 때 수능 문학은 유명한 작가의 가장 중요한 작품, 다음 작품이 시험에 나온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언급했던 게 많이 나왔어요. 진짜 대부분 다 나왔어요. 그 중에 지금은 이제 회계사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똘똘한 친구들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래요. 선생님, 그거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서 읽으라 했잖아요. 그거 시험에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그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그 당시에 수업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서 읽으라 했잖아요. 그거 읽었거든요. 시험 나왔어요. 이런 거야. 근데 그 정도 똑똑하지 않은 친구들은 언제 그랬어? 그래서 여러 명이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야, 그거 선생님 맨날 수업 시간에 읽으라 했는데 진짜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이래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적도 있었어? 이래요. 읽지도 않은 거지. 나는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내가.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A를 본다면 있잖아요. 그죠? 본다면 저 A가 시험에 나와. 라고 생각하면 A가 새롭게 보여요. 응? 근데 에이, 나오겠어 하면 A가 전혀 새롭게 안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사람 중에 그렇게 한다?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해법 문학에 나오는 모든 텍스트는 다 읽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심지어는 해법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난 다 기억해요. 하는 사람이 있거든? 대단한 사람이죠. 맞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은 해법에 나오는 작품을 안 읽은 사람보다 훨씬 낫겠죠? 그러지 않을까? 훨씬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합격한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 있었어요. 어떤 작품 다 하면 자기 머릿속에서 주제가 바로 탁 튀어나오는 거야. 자기는 다 외워버렸대, 그냥.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실제로 저 경기도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야, 해법에 나오는 작품도 다 봐야 돼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합격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다.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다 못 본다, 이거죠? 다 못 본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작품 시험에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 마인드가 다른 거죠, 그죠? 난 다 봐야 돼. 다 못 볼까? 이게 아니고, 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적어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것은 시험에 나온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그게 시험이 나오고 안 나오고 떠나서 있잖아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여러분한테 하는 이야기 뭐냐면, 어차피 처음부터 이만큼 구멍이 잘 내오다가 이만큼 구멍이 뚫려 있다면 그 구멍 아무리 들여다보더라도 내가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다 채울 수가 없다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전략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요 속에서 선택적으로 보는 거나 그래서 선택적으로 보거나 앞으로 공부해 나갈 때 지금 내가 보는 것은 시험에 나와. 이것은 꼭 나와 하는 심정으로 공부를 한다면 이 구멍을 메울 수가 있어요. 이 구멍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게
그동안 하지 않은 것들이 구멍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해버린 순간 그 구멍은 영원한 구멍이 돼. 구멍은 점점 넓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넓어진다고. 절대 그 생각하지 마세요. 버리세요, 그냥. 응? 그 구멍은 버리는 게 낫고, 그 중에 일부를 내가 본다면 지금부터 보는 것들 중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보라고. 이게 시험이 나올 테니까. 응? 그러면 새롭게 보여요. 아시겠죠? 그 마음을 그렇게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야. 어?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 여유있게 세상을 보는 게 도움이 돼요, 오히려. 너무 조급하게 그지 말고, 그죠? 여유있게 보면서, 너무 자신을 쪼지 말고, 응? 그래봐야 자신을 쪼으면 상처가 자기한테밖에 더 오겠어요? 그래, 안 그래? 자기한테 와요. 그리고 괜히 주변에 성질 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그래봐야 그 상처가 다 자기한테 와요. 응?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전에 이야기했나, 여러분들한테? 슬기롭게 현실을 대처하는 방법. 저 친구는 남자친구가 헤어질 때 하니까, 이제는. 나 우리 집사람하고 옛날에 싸운 이야기 했잖아요. 연애할 때. 진짜 싸워야 될 필요가 있다. 한번 목소리를 높이고 싶다 하면, 대형 교회를 찾아가세요. 안 그러면 밤늦게 학교 운동장을 찾아가세요. 거기서 싸우든지 고함 지르든지 하라고. 종교와 상관없이.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 없잖아, 어차피. 그 넓은 데 가서 막 얼마나 좋아요, 그죠? 고함 지르고 싸우든지. 안 그러면 밤늦게 운동장에 가서 고함을 지르든지. 안 그러면 차가 있는 사람은 차 타고 가면서 고함을 지르든지. 나 그 짓 잘한다 했잖아요, 왜? 우리의 기분이 탁탁 태워가다가 기분이 좀 깔아앉아 있으면 막 고함을 질러요, 서로. 그 무슨 상관이야, 그게. 저 88이나 강변북로 있잖아. 특히 있는데 쌩쌩 차들 다니잖아. 왜, 그죠? 이불로 나가서 고함 질러요, 그냥. 그러면 속이 시원해요. 저 강변에 있는 데 가서 고함 지르세요, 그냥. 갈 시간 없으면 저녁에 학교 운동장에 가서 있잖아요. 고함 지르고 그냥 집에 돌아가세요. 속이 시원합니다. 아시겠죠? 왜 힘들어해요, 그렇게? 힘들어할 이유가 없잖아. 풀고 지내야지. 안 그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응? 운동을 꼭 해야 돼요. 못 버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못 버티는 사람 있죠?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자기 스스로의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더 힘들어져요. 갈수록. 마지막 기회에 내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 마지막 기회냐 하면 7월, 8월 가면 더 시간이 없어요. 그쵸? 진짜 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운동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7월에 시작하면요. 뭔가 내한테 서서히 몸이 좀 좋아지고 체력이 좀 키워진다 싶으면 시험이 끝나요. 뭐 운동해보면 뭐 하겠어? 보통 한 3개월 정도 돼야 체력이 키워져요. 꾸준히 할 때. 한 3개월 정도 해야 체력이 좀 키워진다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해야 7월 이후에 8월쯤 갔어야 에너지가 생긴다고요. 아시겠죠? 그럼 꾸준히 해 나가면 그때부터 좀 인내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 체력이 키워진다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안 하면 7월이나 8월에 가서 하면요 이미 끝나버리는데 무슨 운동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응? 그러니까 직업이 마지막이야 이제. 하세요 그냥. 운동하라고. 7월 넘어가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정관정 홍삼이 필요합니다. 모의고사 시즌 가면 그거라도 먹지 않으면 버텨내기 힘드니까. 가장 효과 빠르잖아. 맞죠? 그 비싼 돈 줘가면서 여기 무지 비싸 요즘에.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버텨나가야 돼요. 응? 그러니까 지금부터 운동하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그러세요 그냥. 그렇게 하면 꾸준히만 하면 잘 버텨나갑니다.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내가 연간 강의 일정 교육론, 그죠? 쭉 읊어줬고, 지금까지 뭘 했고, 그 다음에 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 좀 뭔가 방향이 좀 있죠?
그래 보이지 않나?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뭐 한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 왜, 그죠? 나름 방향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반복을 해요.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다는 느낌 들죠? 반복하면서 점점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실제는 뭐야? 문제잖아. 그죠? 그렇게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저 흐름대로 여러분들 잘 따라가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책을 펼쳐놓고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바빠서. 자, 오늘 진도 나가면 아마 1, 2 정도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죠? 자, 화법과 작문의 본질과 태도. 자, 책 펼쳤죠? 볼게요. 그러면 앉아있을 때 웅크리지 마. 좀 이렇게 가슴 펴고. 춥다고요? 진짜? 몸이 약해서 그래요. 예. 자, 보겠습니다. 10조 한번 볼까? 자, 대단은 들어가기가 있고요. 거기 보면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왼쪽에. 크게 보면 화법과 작문의 본질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태도, 이렇게 짜여져 있네요. 굉장히 재밌는 구성이네. 학습 목표도 보면 6개가 짜여져 있는데, 앞에 3개가 본질이고, 나머지 3개가 태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뭘 중심으로 봤냐면, 의사소통 행위라는 입장에서 봤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아성장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봤고요. 그 맥락을 고려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봤다. 그죠? 그 3가지 관점에서 본질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지만 넘어갑시다. 그냥. 자, 12쪽에 가보면 화법과 작문의 본질이 있고요. 이 교재는 볼 때, 이 교과서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게 교사용 교과서입니다. 교사용 지도서가 아니고, 그죠? 교사용 교과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어제 문법 할 때도, 문학 할 때도 그 이야기 해줬잖아요. 그죠? 이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과, 그 일반 교과서의 내용은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기가 좀 좋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학습 내용이, 그죠? 이 대단은 밑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 방안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거 공부할 때는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파가 있고, 이 학생이 지금, 뭔가 생각하는 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거나 글을 쓰는 일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주변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내가 개인적으로 쓴 글도 사회에 영향을 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이 내용이 이 밑에 있는 사파나, 그죠? 이 말풍선이 이 글 전체 본문을 읽는데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될까? 실제 교사학습 상황에서는 이 사파나 이 말풍선이, 그죠? 학생들에게 배경지식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그죠? 배경지식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은, 적어도 이 학습 목표와 연관이 있는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맞죠? 그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양한 걸 질문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밑에 보면 위 질문과 같이 이 단원을 학습하기 전에 궁금한 것을 질문해 보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사회적 의사소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정보 전달하는 것도 사회적 의사소통일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위에 있는 내용 질문들은 학습 내용보다는 더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잖아. 맞죠? 근데 밑에 있는 질문들은, 질문의 답들은 어디에 가까워요? 학습 내용의 첫 번째 거에 가깝죠. 그죠?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 화법과 작문의 특성을 이해한다 했으니까. 그죠?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시답에 있는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네. 친구와 고민을 나누는 말하기는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런 이야기 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자아성장 또는 공동체 발전이나 안 그러면 맥락 고려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이다. 그죠? 이런 것들을 유도하겠죠. 그러면서 교사라면 이런 질문을 통해서
화법과 작문의 본질에서 가르쳐야 될 학습 내용에 점점 가깝게 다가서게, 그죠? 그렇게 수업을 이끌겠죠. 자, 아직 여기까지는 따로 우리가 고민하면서 볼 내용은 없습니다. 자, 13쪽 가보면 이 교재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왼쪽에 사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원리 탐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나오는 원리는 기능, 전략과 다른 의미예요. 아시겠죠? 기능, 전략과 다른 의미로 쓰인 것 같고, 말 그대로, 이 본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이 단원에서 배워야 될 가장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내용을 이 책에서는 원리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걸 탐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법과 작문은 말과 글로서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의사소통 행위다. 학습 내용 첫 번째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법과 작문 활동을 하면 첫 번째 가지는 의미가 그거란 거예요. 의의가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또 세 번째가 뭐예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과 작문의 특성이 무엇인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것이 작용하는 맥락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화작의 개념과 의의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그죠? 외울 내용은 아니고 그냥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수준에서 이렇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의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고 있다. 그죠? 개인적 차원에서의 화작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 화법이라 한다면 대화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작문이라면 뭐가 돼? 이 책에 있는 것처럼 문자 메시지 정도가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가 있냐? 이 밑에는 회의 같은 걸 예를 들고 있죠. 맞죠? 회의. 물론 뭐 토의, 토론 다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죠? 협상, 협의 이런 내용이 다 해당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작문은 뭐가 있을까? 사회적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작문은 자, 오른쪽 날개 부분에 있습니다. 사회적 의사소통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볼까? 라고 하니까 텔레비전의 공익 광고, 그 다음에 연설이나 강연, 이는 화법 측면이고, 그죠? 그 다음에 신문사설, 이거는 작문 차원이고, 그죠? 그 다음에 국민신문고 같은 각종 민원 게시판에 글 올리기, 그죠? 이거는 뭐예요? 작문의 입장에서 본 사회적 차원의 이야기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은요, 화법과 작문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대. 화법의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화법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그죠? 그럼 작문의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걸, 그거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소제목이 사회적 담론의 형성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과 작문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견을 형성하여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우리 사회적 담론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개인의 말이나 글이라도 공동체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 확산되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사회 구성원들의 공유하는 의견이 존재해야 된다. 맞죠? 의견을 공유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크게 본다면 화법이나 작문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의 의미죠. 맞잖아요. 그죠? 사회성의 의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14쪽에 가보면 의사소통 문화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에도 그 구성원들끼리 사용하는 특정한 소통 양식이 있다. 이것을 공동체의
의사소통 문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밑에 내용은요, 의사소통 문화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다양한 층위에서 존재한다. 이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 집단에 따라 특유한 의사소통 문화가 형성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쭉 내려와서 세 번째 뭐가 있어요? 구성원 개개인의 화법과 작문 과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의사소통 문화의 특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예는 뭐가 있을까? 만약에 의사소통 문화를 한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엊그제 우리 애들 그러더라고. 요즘에는 아빠 MZ세대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응? 그리고 MZ세대를 우리하고 같이 취급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응? 근데 내가 그랬거든요. 야, 요즘에 너희들 MZ세대를 해. 이랬단 말이야. 아니에요. 우리 MZ세대 아니에요. 이러더라고. 응? 그래서 내가 물론 이야기했죠. 아, 요즘에 그럼 뭐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야, 그 Z세대가 다 너희들 세대야. 그랬단 말이야. 그 밀레니엄이 M의, 그죠? 약자잖아요. 왜, 그죠? 야,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은 그 당시 M 세대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전에 태어난 사람은 또 뭔지 아냐? Y 세대야. 응. 또 그 전에 태어난 세대는 뭔지 아냐? X 세대야. 응? 나는 X 세대야. 아닌가? 응? 그 이야기 했더니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야, 그러면 매 세대가 새로 나올 때마다 그 새로운 세대의 문화가 있어요. 이러더라고. 응? 새로운 문화가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당연하지. 응? 그 세대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는 지금 아직 어리니까, MZ세대에 포함 안 될 수도 있겠다. Z세대 다음에 뭘까? 그러면 이런 이야기 했던 적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좀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X세대도 있고, Y세대도 있고, M세대도 있고, Z세대도 있잖아. 왜, 그죠? 그럼 그 다음 세대가 있다. 한다면 이 세대들은 다 뭐가 있는 거야?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층위에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한 층위에서 존재한다. 응? 그러니까 의사소통 문화는 다양한 층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집단에 따라서 이런 특유의 의사소통 문화가 형성되기도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런 말 하잖아. 아, 말이 안 통해요. 라는 말이 있으면 말 안 통해요 하는 말 속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니들과 우리들은 달라 하는 게 숨겨져 있잖아요. 그죠? 다른 만큼의 특유의 어떤 의사소통 문화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구성원 개개인의 화법과 작문 과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단락에 의사소통 문화는 그 사회의 구성원이 중시하는 가치와 규칙, 규범, 관습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마다 중시하는 것이 달라서 특정한 의사소통 문화가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러다고 할 수는 없다. 맞죠?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할 때 이것이 기준이야 라고 해버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그 기준에 의해서 줄 세우기가 되기 때문에 특정한 또 다른 문화는 어떻게 돼요? 다 잘못된 것이 되잖아요. 왜? 맞죠? 근데 여기서 말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뭐란 거야? 다르다. 그죠? 다르다. 이거겠죠.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 같은 전자매체가 널리 보급되면서 의사소통 문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 의사소통 문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무작정 고수하기보다는 시대와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뭔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갖는 게 어떻겠냐라고 본 것이죠. 됐죠? 자,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의사소통 문화라고 하는 것은 특정 문화가 절대적으로 옳고 그러다고 할 수 없다와 관련되어 있는 말이 바로 뭐예요? 문화상대주의다. 날개 부분이 있죠, 그죠? 문화상대주의다라는 관점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15쪽에 갈게요.
자, 이 정도 이제 썰을 털어놓고 있잖아요. 이제 본질로 들어가서 화법과 작문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자아 성장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자아 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둘째 줄 한번 볼게요. 가까운 사람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다. 이 되죠, 그죠? 대화를 나눕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반성하는 기회로 작용해서 자아 성장에 도움을 준다. 그러면 화법의 한 유형인 대화는, 맞죠? 대화는 뭐 한다는 거야? 자아 성장에 도움을 준다. 이 되겠죠. 왜? 응? 다른 사람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혼자 공부할 때는 잘 모르지만 옆에 누군가와 같이 공부하면 누군가가 공부하는 걸 통해서 또는 누군가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다. 바로 이거죠, 그죠? 그게 바로 자아 성장에 기여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가 있죠. 위로의 말이라 있다고 생각해서 위로의 말. 시리에 빠져서 있을 때 주변에서 건네는 따뜻한 위로의 말. 이것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아를 더욱 단단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된다. 그러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아를 더욱 단단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 이게 바로 뭐야? 자아 성장이죠. 그죠? 이렇게 자아 성장하게 하는 말이 뭐란 거야? 화법의 기능이. 화법의 내용이 위로의 말이란 거죠. 유형이, 그죠? 위로의 말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 오면, 삶 속에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며 생각하고 느낀 점을 글로 쓰는 것은, 위에 거는 화법인데, 이건 작문입니다. 글로 쓰는 것은 삶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고 삶을 더욱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기르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씀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자아가 성장이 된다. 얼마 전에 끝난 25, 21에 보면, 그죠? 그 나이도라는 애가 계속 뭐합니까? 일기를 쓰잖아요. 왜? 일기를 쓰면서 자기의 감정을 계속해서 반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반성하기도 하고, 그죠?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죠? 그렇게,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바로 뭐 한다는 거야? 자기 성장에 기여하게 한다. 삶을 성찰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하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뿐 아니라 독자도 삶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이 담긴 글을 읽음으로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아 성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독자도 그렇고 글 쓰는 사람도 그렇고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말 듣는 사람도 그렇고 맞죠? 그럼 얘네들은 다 어디에 포함돼요? 공동체의 구성원이라 볼 수 있잖아요. 왜?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뭐가 돼? 자아 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은 크게 보면 뭐가 돼요?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이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인데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확립한 개인은 자신감 있는 태도로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만약에 본인이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면 이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건강하고 활기찬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게 바로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화법과 작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공동체의 문제나 쟁점에 대한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라 할 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자체가, 문제 해결이라 할 때 있잖아요. 그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자체가 뭐야? 문제고, 그죠? 그걸 다양한 전략을 써서 극복하는 것이 해결이라 한다면, 두 번째 문제 해결 과정이 뭐였어요? 듣고 말하고 읽기 쓰기를 통해서, 나와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어떤 재반 문제를 어떻게 한다? 해결할 수가 있다. 그 두 번째 관점이 바로 뭐란 거예요? 이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문제들을 밑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가보면 화법과 작문의 이제 맥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맥락이란 담화나 글을 수용하거나 생산하는 활동에 작용하는 배경을 말한다. 그죠? 화자, 필자, 청자, 독자, 주제, 목적, 매체, 담화, 글의 유형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 중에 여기는 화법의 맥락과 작문의 맥락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화자는 말을 할 때 말의 주제와 목적이 무엇인지, 청자가 누구인지, 말을 하는 상황이나 담화 유형이 무엇인지, 어떤 매체를 사용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밑에 박스에 보면 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귀엽지? 얘는 우리 집, 우리 강아지 콩이야. 이 되겠다. 그죠? 콩이야. 푸들인데 까만 콩처럼 덩치도 작고 털이 까매서 콩이라고 이름 붙였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려견을 소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왜, 그죠? 굉장히 보니까, 옆에 굉장히 친한 친구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한 동료,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친밀한 사이 속에서의 대화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목적은 뭘까? 이렇게 말하는 목적은 뭘까? 우리 콩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기보다는 친교의 가능성이 높죠. 그죠? 친교 목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밑에 박스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소개할 저희 집 반려동물은 강아지 콩이입니다. 견종은 푸들로 고슬고슬한 털이 매력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면 이거는 뭐가 돼요? 위의 상황과 완전 다르죠. 위에 있는 내용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대화라고 볼 수 있고, 맞죠? 대화라고 볼 수 있고, 밑에 거는 뭐예요? 먼저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이거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사적인 대화에서 뭘로 바뀌어요? 이제는 공적인 대화로 바뀌죠. 맞죠? 공적인 말하기로 바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식적인 발표 상황에서 소개할 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공식적인 발표 상황에서 소개하는 말하기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박스 밑에 보면요. 개인적 경험보다는 키우는 견종의 보편적인 특징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맞죠? 그래서 위에는 나와 콩이의 뭔가 친밀성에 대한 이야기, 그죠? 콩이가 나하고 이렇게 친해. 이런 데 좀 집중하고 있잖아. 왜, 그죠? 근데 밑에는 내가 키우는 콩이의 견종이 푸들인데 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징이잖아. 개별성이 아니고, 그죠? 보편적인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요. 보편적인 특징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고,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 맞는 격식체를 활용해서 정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죠. 상황에 맞는 원활한 의사소통 위해서는 화법의 맥락을 고려하여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첫 번째 예를 가라고 하고 두 번째 예를 나라고 한다면, 그죠? 나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말하기 상황에서 고려될 바는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단 뭘까? 화법 상황, 그죠? 화법 상황을 이해해보라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화법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맥락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맥락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맥락이 달라지면 표현도 달라진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거의 똑같은 입장에서 17쪽에는 작문의 맥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학교 누리집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어요. 제목, 긴급공지. 여러분들 긴급공지가 있으면 어떤 느낌 들어? 진짜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혹시 주변에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어폰을 발견하시면 연락해달라.
후하게 살해하겠습니다. 추신, 혹시라도 이불로 가져간 거라면 가만 안 둠. 뭐뭐야, 장난치는 거면 오늘까지만 용서한다. 빨리 제자리에 갖다 놔. 어떤 느낌 들어요? 학교 누리집은 개인의 사적 공간이 아니잖아, 그죠? 공공의 공간이죠. 그러니까 꼭 누구에게 사적으로, 그죠?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듯한 말투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절한 표현처럼 보이진 않아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박스 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긴급공지라는 제목을 사용하기에는 내용의 긴급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고요. 추신이라고 쓴 내용은 읽는 사람에게 불쾌함을 일으킬 수 있는 무리한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없죠. 됐습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오른쪽에 날개를 보세요. 글쓰기의 주제와 목적, 예상 독자, 글에 수록한 매체 등을 고려하여 점검해 보았을 때 이 글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느 부분이 그럴까? 결론은 이거죠. 제 밑에서, 예시다 밑에서 5번째 줄 보세요. 글쓰기 목적과 예상 독자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공식적인 게시판에 올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했다. 그죠? 그 구체적인 걸 위에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쓸 때는 뭘 고려한다는 거야? 글을 쓸 때는 전체적인 장문 맥락을 고려할 줄 알아야 된다. 그죠? 자, 두 번째 텍스트에 딱 가운데 단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말하기와 마찬가지로 글을 쓸 때도 장문 맥락을 고려해야 됩니다. 말은 하고 나면 사라지지만 글은 말과 달리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오래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필자와 독자가 직접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가 필자의 글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죠. 기출문제. 그죠? 친구에게 숙제 뭔지 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죠? 몇 년 전에 기출문제 나왔잖아요. 그죠? 결국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문자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히 문자 메시지가 주고 있는 뭐 때문에? 공유 맥락이 부족하기 때문에. 맞잖아요. 공유 맥락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말을 할 때보다 글을 쓸 때는요, 맥락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맥락을 충분히 채워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예전에 7차 교육과정 때 교과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었다 했잖아요. 이와 같이 글을 쓸 때는요,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는 특히 짜임에 주의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왜 짜임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그만큼 맥락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그죠? 공유 맥락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짜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 당시 책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할 것이고, 그죠? 말 그대로 전달할 내용을, 내용에 대한 강조점이 뭔지, 그것을 충분하게 잘 구성하고 난 뒤에 이야기해야, 그 글을 읽거나 말을 듣는 사람이, 그죠? 이미 짜여져 있는 글 이상의 것을 상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보를 전달할 때 훨씬 유익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달라 한번 볼게요. 사회적 쟁점이나 계층이나 공동체의 가치관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소도 담화나 글의 수용과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화나 글의 내용이 같다 하더라도 화자나 필자, 청자나 독자가 어떤 계층에 속한 사람인지 공동체의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담화나 글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화법이든 장문 활동을 하든 그 맥락을 고려해서 상황에 맞게끔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태도를 기를 필요가 있겠다. 요즘에 시험 문제에 나오는 유행어로 본다면 그래서 그게 왜 필요해? 라는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마지막 단락을 좀 이해해두면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 정도 하고요. 좀 쉬었다가 학습 활동 보고 쉬는 시간에 문제 풀어보고, 그죠?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